그래서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이 갖는 그런 장점을 조금 정리해보면 유사한 것은 유사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댄스하기 때문에 차원이 작기 때문에 관리가 쉽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댄스 벡터를 만드는 그러한 어프로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새는 딥러닝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딥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댄스 벡터를 만드는 그런 기법을 우리가 뉴럴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뉴럴 워드 임베딩의 기법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한 레프레젠테이션하고 뉴럴 워드 임베딩의 어떤 그 간단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원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인티저 스페이스고 우리가 뉴럴 워드 임베딩은 어떤 리얼 밸류 스페이스고요. 베리 스파스하고 그 다음에 덴스하고 하이 디멘셔널리티를 갖고 그 다음에 로우 디멘셔널리티를 갖고 뭐 이런 단점이 있다. 이 장단점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우리가 덴스한 벡터를 어떻게 뉴럴 워드 임베딩을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본격적으로 우리가 뉴럴 워드 임베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깐 우리가 신경망의 기초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 밑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인풋 벡터 X가 있죠. X1, X2, X를 구성되어 있는 그 아웃풋 벡터 Y가 있죠. Y1, Y2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인풋 X를 주고 아웃풋 Y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기 그 엣지가 있고요. 그 위에 어떤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레이어 하나짜리 이런 그 신경망을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배운 1차 함수하고 이 신경망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요 Y1이 이 신경망에서 계산되는 그 식을 우리가 풀었으면 Y1은 이퀄 뭐 W1은 곱하기 X1 플러스 W12 곱하기 X2 플러스 W13 곱하기 X3 뭐 이런 식으로 1차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경망에서는 이러한 1차 함수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값에 대한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그 예측해내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선형대수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도 요 웨이트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원하는 아웃풋을 만드냐 싸움이잖아요. 인풋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요. 근데 요 웨이트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2차원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을 이렇게 X로 넣어주고 그것을 우리가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Y 값, Y1, Y2 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행렬식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딥러닝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안에서 연산이 될 때 인풋을 벡터로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 안에서 계속 행렬곱이 반복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요 가운데 우리가 그 행렬곱식을 보시고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X와 Y의 쌍이 학습 데이터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고 거기에 해당되는 요 웨이트 벡터, 웨이트 매트릭스의 이 값들을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업데이트하는 그런 모델이 신경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사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선형대수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하셨겠지만 선형대수에서 보면 두 벡터의 어떤 유사도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저가 뭐냐 그러면 이너 프로덕트입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여기 행에 해당되는 요 W11, W12, W13하고 인풋 값하고 각각의 곱해서 더한 거죠. 그게 앞에서 내가 설명드렸던 1차 함수의 그 모양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W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W를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
그 아웃풋과 Y를 생성해내는 게 신경망이 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이 W를 업데이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다. 그건 뭐 예전에도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이었고요. 딥러닝에서도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걸 제가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긴 좀 어려우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이 W가 어떻게 업데이트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감정 분석이라는 응용 분야를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신경망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인풋은 x1, x2, x3가 있는데 x1은 이제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수치가 들어가고 x2는 뉴트럴, x3는 배드,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값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가정 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웃풋은 y1은 포지티브 값을 표현하고 우리가 y2는 네거티브 값을 표현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포지티브 이그젠플이 하나 있는데 걔는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고 하고요. 얘는 포지티브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y 값도 1,0이겠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이그젠플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마이너스 1, 0,1 그리고 y 값은 0,1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웨이트 매트릭스를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W는 이렇게 2, 0, 마이너스 2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은 마이너스 2, 0,2.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각 행이 요 인풋 어떤 각각 클래스의 인풋의 어떤 패턴과 비슷하게 업데이트가 돼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요 밑에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포지티브 이그젠플을 한번 이 웨이트 매트릭스에 우리가 그 행렬곱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4,0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1,0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포지티브가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포지티브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 번째 네거티브 이그젠플을 웨이트 매트릭스에 곱했을 때는 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쪽이 세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나온다. 그래서 이 장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은 유사도 기반으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파라미터 웨이트 벡터는 인풋 벡터와 비슷한 패턴을 기억함으로써 담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에서 너무 간단한 예제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신경망의 어떤 원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죠. 저렇게 간단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닌데요. 굉장히 복잡한데요. 게다가 우리가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단어 시퀀스가 쭉 들어오면 뭐 A, B, C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맞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단어 중에 한 단어를 고르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복잡한 문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신경망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모델이 사실은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것은 중간에 우리가 이 앞에는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만 있었지만 인풋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사이에 어떤 히든 레이어를 만들므로써 복잡한 모델을, 어떤 복잡한 인풋이 들어왔을 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9개의 노드를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그냥 레이어 하나만 두고요. 거기다 9개 뚜루룩 넣은 경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9개를 넣는데 3개씩 나눠서 레이어를 3개를 만들어서 넣은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딥러닝은 이 레이어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건데, 이렇게 많이 쌓였을 때 왜 더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복잡도를 생각해 보면 이 신경망에서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3 곱하기 9 곱하기 2에서 54개가 되고요. 오른쪽에 우리가 레이어를 3개를 쌓았을 경우에는 3의 4승 곱하기 2에서 162가 됩니다. 그래서 더 복잡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많은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신경망의 기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요. 다시 우리가 뉴럴 워드 임베딩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워드 임베딩을 만들 때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프리트레이닝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요 밑에 쪽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언슈퍼바이드 러닝을 하고 우리가 이걸 이제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여기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이 기본적으로 원래 머신러닝에서 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만약 센티멘트 애널리시스 한다 그러면 스몰드 태그드 데이터를 만들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얘는 긍정이야, 얘는 부정이야 다 만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이 경우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죠. 그 경우에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학습을 우리가 파인 튜닝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런 파인 튜닝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만들어서 그것을 인풋으로 넣음으로써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프리트레이닝이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은 어떠한 하나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국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리트레이닝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라지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영역이나 태스크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구축해서 학습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도 영역이나 태스크에 상관이 없지만 어떤 태스크도 모든 자연어 처리의 태스크에 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태스크여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태스크가 사실은 랭귀지 모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랭귀지 모델이라는 것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어 뒤에 우리가 사람이 말을 생성할 때도 어떤 단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지, 이런 그 머릿속에 그런 모델을 가지고 문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랭귀지 모델이 그걸 학습해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을 학습하는 것을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은 그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와는 별개로 미리 학습을 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랭귀지 모델을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the flow can 그 다음에 비어 있죠.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뭘까? 뭐 이런 걸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hope이라든가 뭐 jump라든가 이런 거 가능하죠. fly는 불가능하죠. 날 수는 없죠. 그래서 거기에 그 앞에 나오는 어떤 그 문맥에 맞는 단어가 높은 확률을 갖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랭귀지 모델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러한 랭귀지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하면 자연어 처리의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다 좋은 영향을 준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GPT와 같은 모델들은 뭐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만 잘 학습해도 많은 태스크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랭귀지 모델은 다양한 학습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정답 부착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굉장히 계속 늘려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워드 임베딩을 여러분들한테 그 기법을, 그 원리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워드2백이라는 굉장히 가장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워드2백에서 스킵그램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워드 임베딩을 만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 그림을 통해서 이 단어들의 관계를 학습하고 워드 임베딩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윈도우 사이즈라는 걸 잡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대용량의 코퍼스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사이즈가 5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단어 5개를 하나의 윈도우에 넣고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센터 워드라고 부르고요. 양쪽에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컨텍스트 워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런 거예요.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뱅킹이 주어졌을 때 인투가 나올 확률, 그리고 뱅킹이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인 컨텍스트 워드인 터닝이 나올 확률, 혹은 뱅킹이 좋아졌을 때 크라이시스가 나올 확률, 이 확률이 높아지도록 모델을 학습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가정, 랭귀지 모델의 가정은 이런 거죠. 우리가 글을 썼을 때 어떤 단어, 주변에 나온 단어들은 의미적으로 매우 연관이 있는 단어들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발생할 확률을 높게 만들면 우리가 사람들이 말을 만들 때 그 다음 단어를 선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워드2벡 모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오토 인코더 모델을 조금 알고 있으면 이해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코더 모델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뉴럴넷의 제일 가장 단순한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굉장히 단순한 아키텍처고, 이 이름에서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토 인코더잖아요. 그래서 이 오토 인코더니까 사실은 얘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X를 주고요, 아웃풋을 X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 왜 씁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히든 쪽에 해당되는 레이어의 노드의 그 차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토 인코더는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거냐면 어떤 벡터의 차원을 줄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덴스 레프레젠테이션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처럼 어떤 작은 차원의 벡터를 가지고 정보를 잃지 않고 오리지널 데이터를 다시 만들 때 쓰는 게 이 오토 인코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워드 인베딩을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잘 봐보십시오. 그렇게 잘 보시면 이 경우는 어떤 우리가 얘를 단순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단어를 8개만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했고요. 가운데 여기 있는 히든 레이어가 5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드 인베딩을 만들 때 차원은 5차원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요 앞에 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센터 워드가 주어졌을 때 주변 단어가 나올 확률이 높게끔 학습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애플이 주어졌을 때, 센터 단어가 애플일 때 우리가 컨텍스트 워드 주변 단어가 이트가 이 쌍이 이렇게 그 학습 트레인 데이터로 있죠. 그래서 인풋은 애플을 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인풋이 원합 벡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 0, 0,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웃풋은 이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트가 있는 세 번째가 1이 되는 거죠. 0, 0, 1, 0, 0, 0, 0, 0.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인풋은 애플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웃풋은 이트가 나오게끔 우리가 생성하게끔 오토 인코더랑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각각의 이쪽 오른쪽에 그 각 단어에 붙어 있는 엣지가 이 단어의 5차원짜리 인베딩이 된다라는 게 사실은 워드 인베딩, 워드2벡에서의 스킵 그립 알고리즘에서 워드 인베딩을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제가 좀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I like a delicious cake이라는 문장이 있고요. 이때 어떤 센터 워드가 cake이고 우리가 컨텍스트 워드가 delicious라고 했을 때 우리가 cake이 센터 워드니까요. 인풋은 1, 0, 0, 0이 되고요. 단어가 3개밖에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아웃풋은 우리가 delicious니까 0, 1,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매트릭스가 2개 있고요. 2x3, 3x2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요 쌍을 추출해서 계속 인풋은 케이크 그러니까 그 센터 단어가 들어오고, 아웃풋은 컨텍스트 주변 단어가 생성되도록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하면 최종적으로 요쪽 W1에 해당되는 매트릭스에 해당되는 요 각각의 열이 각 단어의 인베딩으로 생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워드 인베딩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워드 인베딩을 만드는 방법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워드 인베딩을 써서 자연어철에서 활용을 해왔는데요. 우리가 2018년도에 엘모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벌트라든가 GPT 모델이 만들어지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듭니다. 이 엘모에서 기존에 우리가 썼던 워드 인베딩의 어떤 그
단점을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하는데요. 그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앞에서 워드 임베딩은 굉장히 정적으로 워드 임베딩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프리트레이닝을 통해서 워드 임베딩을 만드는데 그걸 활용할 때 계속 그냥 그 똑같은 벡터를 갖고 와서 쓰는 거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그랬을 때 예를 보시면 I am a big fan of Mozart 테스트의 저 팬과 I need a fan to cool the heat 이라고 했을 때 이 팬은 사실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의어인 거죠. 의미가 여러 개인 어떤 단어인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선풍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드 투백으로 워드 임베딩을 만들면 입력 벡터가 똑같네. 구분이 안 되잖아.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실제적으로 뭔가 내가 그 언어 모델을 만들었던 그 워드 임베딩을 우리가 실제 쓸 때에 들어오는 인풋 문장을 보고 그 문장의 뭐 주변에 있는 단어들을 보고 아주 다이나믹하게 리얼타임으로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야 되지 않니? 라는 요구가 생겼고요. 그런 모델을 만들어낸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 엘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솔루션은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좀 심플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는 결과만 이제 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결과만 들고 결과 벡터만 들고 다녔는데 결과 벡터만 들고 다니지 말고 그 벡터를 만들어낸 모델을 들고 다니자는 거예요. 그럼 모델에다가 인풋 문장을 탁 넣으면 그 문장의 주변에 나온 단어들에 맞게끔 각각의 단어들이 다르게 생성되겠죠. 그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이. 그런 모델,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실은 요 장표의 제목인 Pre-trained Language 모델입니다. 우리가 짧게 PLM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엘모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안 쓰고요. 기본적으로 벌트나 GPT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모델들이 이런 Pre-trained Language 모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벌트나 GPT는요, 트랜스포머라는 그 구글이 만들어낸 모델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은 번역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 한국어가 들어오면 그 한국어의 그 각 단어의 벡터 레프레젠테이션과 한 문장의 의미를 잘 함축하는 인코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응축된 벡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영어 문장을 생성할 때 쓰는 각각의 단어를 생성하는 디코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벌트가 만들어졌고요. 이 디코더 모델을 띄워서 GPT가 만들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워드 투백과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니까 뭐 이거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굉장히 복잡한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가 벌트와 GPT를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그 모델을 파라미터를 전부 다 들고 와서 우리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뭐 다른 많은 자연어 처리 태스크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고대 모델이 파라미터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은 초고대 모델이 이 벌트와 GPT를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파라미터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커지면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할 때 썼던 모델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그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으면 그 파라미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연구실에 우리 회사에 그런 GPU 서버가 굉장히 그러니까 큰 용량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사실은 저렇게 큰 모델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연에서는 우리가 GPT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GPT에서 어떻게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그림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거 간단합니다. 이렇게 문장이 쭉 컴포스에 쭉 있으면 그래서 I want to build라는 문장이 있으면 I가 들어오면 want가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I want가 들어오면 to가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I want to가 들어오면 build가 가장 높은 확률이 나오도록 계속해서 그 모델을 학습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우리가 오토 인코더와 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오토 리그레시브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그런 GPT 모델이 어떻게 학습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저 앞에서 우리가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이 우리가 GPT-3부터 활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뭐 요 위의 내용을 보시면 벌트 같은 모델을 우리가 활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이제 계속 센티멘트 아나리시스, 감정 분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문장을 넣고요. 그러면 벌트의 CLS 토큰이 맨 앞에 있죠. 여기 나오면 요 앞에 이제 LM 헤더라는 단순한 그런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그 파인 튜닝 함으로써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구분하는 그런 모델을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모델로 활용을 해왔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은 뭐냐면 이제 이런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랭귀지 모델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이런 단순한 태스크들은 그냥 처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이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우리가 어떤 문장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문장을 넣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센티멘트 아나리시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뒤에다 it was 이걸 딱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을 넣고 it was 한 다음에 우리가 포지티브에 해당되는 단어, 그러니까 great, 혹은 네거티브에 해당되는 단어, terrible 중에 어떤 단어가 더 요 문맥에 요 문맥에서 나올 확률이 더 클 것인가. 이게 사실 랭귀지 모델이죠. 그 값을 이용해서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인 튜닝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사실 프롬프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챗GPT를 여러분들이 쓰실 때도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돼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넣을 때도 조금 앞에 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얘가 랭귀지 모델을 이용해서 생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좀 더 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롬프트를 잘 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더 잘 찾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GPT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한계점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설명으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GPT-3의 어떤 한계점 중에 가장 기본적인 한계점이 뭐였냐면, GPT-3는 랭귀지 모델을 잘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를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이었고, 그래서 센텐스를 할루시네이션이 나오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사실은 이것만 해도 굉장히 사실은 잘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이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GPT-3도 우리가 어떤 주어진 인스트럭션에 맞기는 잘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약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3.5 버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학습을 어떻게 우리가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개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GPT-3 모델을 조금 파인 튜닝을 해보자. 그러니까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정답을 만들어서 이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면 프롬프트를 넣고 그 결과를 꼭 사람이 좀 자기가 GPT인 것처럼 뭔가 결과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정답을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40명의 워커들이 한 10,000쌍 정도의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고요. 그걸 가지고 좀 파인 튜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는 잘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단은 파인 튜닝을 해서 GPT-3를 조금 더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쓴 어프로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모델이, 이게 파인 튜닝한 모델이 이제 하나의 어떤 프롬프트 인풋 값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면, 어떤 사람이 이제는 내가 정답을 만들어내지 않고 이 GPT가 만들어내 놓은 결과들을 그러니까 랭킹만 만드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좋고 얘가 얘보다, 그러니까 순위만 만드는 거죠. 그거를 그 순위만 만들어내면 요 옆에 리워드 모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도 신경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 랭킹을 만드는 걸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리워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랭킹을 사람 대신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을 우리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리워드 스코어를 반영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워드 모델을 자동으로, 이런 스코어를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리워드 모델을 학습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리워드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해서 랭킹을 만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스코어링을 하고, 그 스코어링을 통해서 어떤 모델이 학습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강화학습 기법을 우리가 RLHF 모델이라고 합니다. Reinforcement Learning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지금 우리가 GPT 그리고 챗GPT는 이러한 그 RLHF 강화학습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챗GPT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많은 어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